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의 개념 그리고 토지 용어들 중심으로 공부하실 텐데,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학의 여러 가지 원리들, 특히 부동산학의 정의,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그리고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 그리고 연구 대상, 이런 거 중심으로 공부했고, 자, 이 시간에는 부동산학의 가장 기본적인 연구 대상이 바로 부동산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21페이지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해서 개념 파악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나오는 것이 부동산의 복합 개념, 그러네요. 부동산의 복합 개념,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의미를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부동산학은 지난 시간에 보니까 부동산학은 여러 주변과학의 이론들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의 학문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종합학문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이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기본적인 흐름도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부동산을 여러 가지 구분할 때 크게 구분하면 이제 유형적인 측면과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무형적인 측면으로 구분해요. 그리고 유형적인 측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물리적인 측면 또는 기술적인 측면, 그래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 이걸 구분하면 이제 경제적인 측면과 그리고 법률적인 측면, 이렇게 구분해요.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분석하고 접근할 때는 어느 한쪽 측면에서만 분석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분석이 필요한데, 이걸 큰 틀로 구분하면 이제 크게 유형과 무형 구분되지만 이걸 좀 더 세분해 보면 이제 물리적인 또는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법률적인 측면, 이렇게 구분되거든요. 이것을 묶어서 부동산의 복합 개념,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분석하고 접근할 때는 어느 한쪽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야 그만큼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가령, 자, 부동산에 개발을 한다, 건물 짓고 땅 파고 하죠. 개발을 한다 그럴 때는 그 타당성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타당성 분석을 갖다가 어느 한쪽 측면에서만 하게 되면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법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같이 분석해야 돼요. 가령, 자, 어디를 하나 개발하려고 한다. 그러면 개발하려고 하는데, 자,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건물 짓어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건물 짓는 게 그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500층 이런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냐는 거 타당성 분석해야 되겠죠? 이것이 기술적 타당성 또는 물리적 타당성. 두 번째는,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거 짓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졌는데 이게 수익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것은 바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경제적인 측면. 그러면 다 물리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가능하다. 근데 법으로 이것이 허가가 안 난다. 그럼 이건 타당성이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법적인 측면에서 타당성도 분석해야 되겠네. 이거 적법한가? 건축허가, 개발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가도 분석해야 되겠죠. 이것이 법적인 측면에서 타당성 분석. 그러니까 타당성 분석도 어느 한쪽 측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또는 기술적 타당성, 다양하게 분석해야 그만큼 정확하고 아주 세밀한 분석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복합 개념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개발하건 투자하건 모든 활동들이 어느 한쪽 측면에서 분석하면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의 복합 개념으로 분석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사람을 판단하고 미우물을 판단할 때도 어때요? 앞모습만 보고 판단하나요? 뒷모습 보고. 뒷모습은 여성들 가면 예쁜데 앞모습 돌아보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옆모습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 측면에서 분석하면 그만큼 정확하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한데 부동산의 경우에 다양한 측면이 바로 그렇죠.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법률적 측면으로 분석되는데 이것을 이름해서 부동산의 복합 개념 그래요. 그래서 복합 개념의 논리 그러면 크게 유형적인 측면과 무형적인 측면으로 구분된다 해도 되고 이걸 좀 세분해서 정확하게 분석하면 법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이것을 이름해서 부동산의 복합 개념 그래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합 개념의 논리를 확인했는데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개념도 자 여러분들 넘어가서 이제 22페이지를 보시면 부동산의 개념도 어느 한쪽 측면에서만 개념이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이제 법률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의 개념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념이 있을 수 있고 물리적인 측면에서 개념이 있을 수 있더라. 즉 복합 개념의 논리에 의해서 부동산의 개념이 파악돼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교재 제일 위에 보니까 22페이지죠. 보니까 복합 개념과 조금 비슷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복합 부동산 그리고 복합 건물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 자 복합 개념 그러면 물리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의 분석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이제 22페이지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복합 부동산 이것은 거기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토지와 건물은 각각 별개의 다른 부동산이면서도 토지와 건물 모두 함께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거래나 평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이름해서 복합 부동산 달리 얘기하면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이 결합되어서 일체로 거래되거나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이름해서 복합 부동산 그런다. 그냥 개념만 확인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복합 건물은 자 가장 대표적인 말이 이제 주상 복합 건물 그러죠. 그래서 일부는 하나의 건물인데 일부는 상가, 일부는 주택에서 한 건물에 두 개 이상의 용도가 혼재하는 것을 이름해서 복합 건물 그래요. 그래서 용어 간단하게 확인, 복합 부동산 그리고 복합 건물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것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개념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자 거기까지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자 부동산의 개념도 복합 개념의 논리에서 법률적인 개념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개념이 있을 수 있고 물리적인 개념이 있을 수 있더라. 그랬을 때 경제적 개념이나 물리적 개념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만 하시면 돼요. 확인만. 그래서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으로서는 부동산은 자산이다. 부동산은 자본이다. 아니면 부동산은 투자재다. 아니면 상품이다. 소비재다. 생산재다. 등등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리적 개념에서는 부동산은 자연이다. 다른 부동산은 공간이다. 부동산은 환경이다. 부동산은 위치다. 해서 경제적 개념이 어떤 것이 있고 물리적 개념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이건 시험에 잘 나오네요. 잘 확인해 두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으로는 자연, 공간, 환경, 위치, 자산 등이 있다. 그럼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왜? 자산은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뭡니까? 경제적 개념이거든요. 해서 이건 시험에 나올 때 경제적 개념과 물리적 개념을 섞어놓고 구분하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꼭 구분해서 확인만 하시면 돼. 그죠? 구분할 줄만 아시면 되고 특히 이제 물리적 개념에서 공간성과 위치성의 개념이 있는데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부동산의 속성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때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거 구분 틀만 잘 잡아두시면 돼요. 잘 잡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중요한 것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의 개념인데 자 법률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은 크게 협의와 광의 협의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 광의는 넓은 의미의 부동산 그럼 먼저 협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그리고 정착물은 다시 독립물과 부속물로 구분된다. 이것이 협의의 부동산 이것은 민법 제99조 민법 제99조에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그 외에는 모두 동산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민법상 규정된 개념 토지와 그 정착물 이것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고
넓은 의미 부동산은 협의에다가 좁은 의미에다가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을 더한 것을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 그래요. 자, 기본 개념은 여기까지 확인했고, 자, 그러면 좀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 보시면, 자, 협의는 토지와 그 정착물 그랬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토지가 부동산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똥 부동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정착물은 의미가 뭐냐면,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토지에 부착되어서 분리할 수 없게 된 물건을 정착물 그래요. 다시,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토지에 부착되어서 토지로부터 분리할 수 없게 된 물건을 정착물, 말 그대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인데, 근데 요 정착물은 우리 민법에서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크게 독립물과 부속물로 구분하고 있다. 자, 독립물은 뭐냐면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에 부착은 돼 있지만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건물. 따라서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독립된 등기 능력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법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뭐가 있냐면, 자, 건물뿐만 아니라 이제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그 다음에 미분리 과실, 농작물, 이런 것이 이제 토지와는 별개 독립된 걸로 인정되어 버린다. 민법상에서 이런 거 구분하긴 하는데 부동산학에서는 이건 크게 의미가 없고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물이 들어온 것이고, 반대로 부속물은 독립물이 독립된 물건임에 반해서 부속물은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에 종속되어 있다 하는 것이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 독립물이고, 부속물은 토지의 일부로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거, 토지에 부착되어 있을 때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거, 이것이 부속물, 즉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보시면 다 보이시잖아요. 뭐 다리, 그죠? 교량, 또 돌담 그랬더니 그러면 뭐 벽돌담, 벽돌담도 마찬가지지. 돌담, 그 다음 담장, 그 다음에 또 지하도, 육교, 하수구, 등등등, 뭐 국어도 있을 수 있고 등등등, 이거 전부 다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와 결합되어 있을 때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거, 이것이 부속물. 이렇게 해서 독립물과 부속물로 구분되고 있다 하는 거 꼭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지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정착물에는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것도 있을 수 있고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 즉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도 있다. 그럼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독립물과 부속물로 구분되는 것이니까. 자, 근데 이제 개소성이 없는 뭐 판잣집이라든지 공중전화 부스, 그죠?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닌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 하는 것도 간단하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와 정착물 구분했고, 이것이 협의부동산이고, 광의는 지금 여기 있는 토지와 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을 더한 것인데, 자, 준부동산은 뭐냐면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등기나 등록 등의 공시수단을 갖춘 경우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등기는 등기법상 등기 이게 아니고 그 각각의 물건별로 개별법상 등기 등록에 공시수단을 갖춘 경우에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것. 여러분들 이제 민법을 배우시게 되면 조문에 뭐뭇으로 본다, 다른 말로 뭐뭇으로 간주한다, 뭐뭇으로 의지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으로 본다. 이것이 의제 부동산 또는 준부동산. 뭐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그 24페이지 광해 부동산 거기 보면 이제 이번에 광해 부동산에서 디귿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 등기된 임목, 그죠? 임목. 또 공장재단, 광업재단, 20톤 이상의 선박, 건설기계, 예전에는 중기 그랬는데 요즘에는 건설기계, 또 자동차, 업권,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등기나 등록 등의 공시의 수단을 갖추면 부동산으로 의제한다.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한다. 이것이 의제 부동산 그래요. 여기 하나 빠진 것이 또 있는데 항공기, 비행기죠. 항공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의제 부동산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따라서 이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되는 것들이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의제 부동산이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등기나 등록 등의 공시선을 갖추되 등기법상 등기나 등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개별법상 임목은 뭡니까? 거기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임목, 그죠? 또 공장재단법에 의해서 등록된 공장재단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개별법상, 그죠? 등기법이 아니라 개별법상 등기, 등록 등의 공시의 수단을 갖추면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것, 이것이 의제된 부동산 또는 준부동산 그런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협의와 광이 구분했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 개념으로는 이런 것이 있고 물리적 개념 이런 것이 있는데 특히 조심할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개념은 어떤 것이 있는가 꼭 구분해야 되고 물리적 개념은 어떤 것이 있는가 꼭 구분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꼭 구분해서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부동산의 개념에 틀린 이렇게 확인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교재를 잠깐 보시면 2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참고해서 토지 상해 계량물과 토지의 계량물 구분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잠깐 이제 확인.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와 정착물 그랬는데, 이제 학문적인 그 개념에서 미국에서는 이제 보통 어떻게 번역해서 표현하냐면 토지와 그 계량물 이렇게 표현해 버려요. 번역이 차이죠. 그리고 계량물을 다시 토지 상해 계량물과 토지의 계량물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건 참고만 하시면 돼. 왜냐면 학문적인 원리니까 미국 이론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랬을 때 한 필지 위에 놓여 있는 거,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토지 상해 계량물, 랜드온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토지의 계량물 또는 토지에 대한 계량물, 이건 랜드 투. 이건 뭐냐면 다른 곳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선이나 도로 같은 거 어때요? 한 필지에 놓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곳으로부터 쭉 연결되어 있죠. 이것을 토지의 계량물. 다시 한번 미국의 이론에서 토지와 계량물하고 계량물을 다시 토지상의 계량물과 토지의 계량물 구분할 때 토지상의 계량물은 한 필지 위에 놓여 있는 것이 토지상의 계량물이고 토지의 계량물은 다른 곳으로부터 연결돼서 여러 필지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이나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아니면 뭐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토지의 계량물 이렇게 구분한다. 이건 참고만 해서 구분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보통 계량부동산 이것은 아까 잠깐 설명했던 토지와 건물 같이 있는 복합부동산을 통상 계량부동산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거 참고해서 스트듯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포인트는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또 밑에 24페이지 보시면 정착물의 구별 기준해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정착물의 구별 기준. 거기를 보니까 뭐뭐 있습니까?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 물건의 성격, 설치한
의도 그리고 거래 당사자들과의 관계 이 네 가지가 바로 정착물이냐 아니냐 구별 기준 구분되어 있는데 자 이거 잠깐 확인해요.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틀을 잡냐면 헷갈리면 안 돼요. 민법에서 토지와 정착물이고 이건 다시 독립물과 부속물 구분되어 있고 독립물이 뭐가 있고 부속물이 뭐가 있는가 구분했는데 뜬금없이 또 정착물의 구별 기준이 뭐냐 이것이 문제인데 이건 왜 그러냐가 하는 것을 확인해 봐요. 자 가령 자 부동산이 매매됐어요. 토지나 건물이 매매됐어요. 부동산의 전형적인 것이 바로 토지와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토지가 매매될 수도 있고 건물이 매매될 수 있고 아니면 토지와 건물이 같이 매매될 수 있고 그럼 매매됐을 때 그러면 이제 보니까 토지 위에 붙어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리고 아주 무수히 많죠. 그죠? 건물에 뭐 창문도 있고 창문 뭐 아니면 안에 방문도 있을 수 있고 에어컨도 있을 수 있고 현관문도 있을 수 있고 장판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그 여러 가지 건물이나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 중에서 어느 것이 정착물이고 어느 것이 동산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왜냐? 만약에 그 붙어 있는 물건들이 정착물이면 그러면 이것이 토지와 건물이 매매됐을 때 당연히 매매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정착물이 아닌 동산이면 매매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착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구분의 의미가 있더라. 가령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럼 아파트를 팔았어. 그러면 아파트 건물의 그 구분소에 대한 부분 팔고 토지 지분 팔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계약금 지불하고 중도금 경우에 따라 지불하고 잔금이 지불되면 매도인은 그 건물 그대로 어때요? 매수인한테 명도해 놓고 그 다음에 집을 비워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집을 비워주면서 이사 가면서 현관문 떼어가고 수도꼭지 다 떼어간다. 그럼 어때요? 그러면 이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네. 그럼 그랬을 때 그 물건이 정착물이면 당연히 매매 대상에 포함이 될 것이고 정착물이 아닌 동산이면 매매 상물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착물이고 어느 것이 동산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어느 것이 정착물이고 어느 것이 동산인가 하는 걸 구분할 때 기본적인 구별 기준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먼저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는 방법. 그랬을 때 부착이 돼 있대 아무런 손상이 없이 제거가 가능하면 그때는 뭐가 되는 것이고 동산이고 반대로 제거하면 반드시 손상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되는 것이고 정착물이고 그래요. 가령 엘리베이터 제거해버렸다. 계단 제거해버렸다. 그러면 건물에 심각한 손상 주는 거 맞죠? 그럼 당연히 그런 것은 정착물이요. 당연히 매매상에 포함이 되는 게 맞겠네. 근데 가령 뭐가 있을까? 가령 벽에 걸리는 시계, 그림 같은 것은 어때요? 아무런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이사 갈 때 어때? 커져나가는 거 맞죠? 그러면 정착물이 아닌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 동산이면 거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죠? 매매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정착물이야 매매상에 포함된다. 근데 문제는 아무런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제거함으로써 어때? 건물의 효용에 지장을 준다면 그때는 정착물이 된다. 가령 방문 손잡이. 자, 방문 손잡이 같은 것은 어때요? 실린더 싹 돌리면 쏙 빠지잖아요. 그럼 아무런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걸 제거해버리면 어때요? 건물의 효용에 지장을 줘요. 즉 건물의 효용을 달성하기 어렵잖아요. 문 여닫기가 힘드니까. 따라서 그건 뭘로 봐야 되고? 정착물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무런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으면 동산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착물인데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효용에 지장을 준다면 그때는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이게 포인트예요. 잘 구분해 두시고 두 번째 물건의 성격 보세요. 교재는 25페이지 상단에 봤을 때 어떤 물건이
그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구축돼 있거나 고안돼 있으면 뭘로? 정착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동산이 된다. 뭐 에어컨 세트 특별히 맞춰서 그죠? 아마 싱크대 세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 건물의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고안된 거 맞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정착물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동산이 되는 것이고 그래요. 그것은 이제 물건의 성격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설치한 의도. 어떤 의도로 설치했냐? 항구적인 설치 의사를 갖고 설치했으면 정착물이고 항구적인 설치 의사가 없으면 동산이 된다. 항구적인 설치 의사를 갖고 설치했으면 정착물이고 항구적인 설치 의사가 없으면 동산이 된다 하는 것이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임대 아파트. 그 임대 아파트에 중간에 이제 임대 아파트 말고 또 원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룸 안에 임대 사업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임차인들, 세입자들 편의를 위해서 중간에 뭐 가스 스토브라는 이거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만약에 이걸 팔았으면 산 사람이 계속해서 임대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거 그대로 놔두고 나가야 맞아요? 걷어가야 맞아요? 놔두고 나가 맞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건 뭐예요? 정착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동산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임대 아파트 임대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항구적인 설치 의사를 갖고 설치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은 정착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동산이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뭐 난로, 난방 설비 중에서 뭐 있을까? 자, 난로도 있고 벽난로도 있고 아니면 또 뭡니까? 냉난방 공조 설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냉난방 공조 설비라든지 아니면 뭐 빙축연료 회사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또 뭐 있을까? 세트로 되어 있는 에어컨, 그 난방 세트라든지. 그럼 딱 벽에 부착되어 있는 거, 벽난로 같은 거 이런 건 어때요? 항구적인 설치를 갖고 설치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것은 정착물이 되는 것이고 나갈 때 그냥 두고 나가야죠. 근데 난로는 어때요? 똑같은 가 없는 것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것이고 동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해서 항구적인 설치사를 갖고 설치했으면 정착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동산이다 하는 거 구분해 두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 당사자들과의 관계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관계, 또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 자, 그러면 매도자가 이런 요건을 갖춰서 항구적인 설치를 갖췄고, 그죠? 또 임대인 설치한 거 마찬가지. 매도자나 임대인 설치한 것은 이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정착물이 맞아요. 근데 임차인이 설치했어. 이게 포인트야. 임차인이 설치했어. 그러니까 매도자가 설치하건 임대인이 설치하건 이런 사람들이 설치할 때는 내 거 소유하고 있으면서 소유자가 설치한 거예요. 매도자도 소유자고 원래 소유자였고 임대 소유자거든요. 그럼 소유자가 그 건물이나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효용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요건을 갖춰 설치한 것이면 당연히 정착물이 맞는데 임차인이 설치했어. 임차인이. 근데 이 종류가 가사정착물, 농업정착물, 거래정착물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을 임차해서 거기다가 빨래 건조대, 붙박이장 이거 설치할 수 있잖아요. 주택에 설치한 거 이것이 가사정착물이고, 농지 임차해서 농기구 저장 설비 아니면 뭐 축사 이거 설치했으면 농업정착물이고, 점포를 임차해서 점포 임차하면 어때요? 실내 장식하고 많이 하잖아요. 간판도 달고 이것이 거래정착물인데, 그러면 이렇게 임차인이 주택에 설치한 것이 가사정착물이고, 임차인이 농업용 부동산 설치한 것이 농업정착물이고, 임차인이 점포 등에 설치한 것이 거래정착물인데, 이렇게 설치한 것들은 임차인이 임차 효용을 얻기 위해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건 당연히 임차자가 설치했으니까 임차인 겁니까? 아니면 임대인 겁니까? 대답해 보셔. 그죠? 임차인 거잖아. 그럼 임대차 기간 끝나면 어때요? 걷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
이것은 당연히 소유자 것이 아니니까 매매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면 정착물이 아닌 뭐가 된다? 동산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요건을 갖춰서도 항구적인 설치사를 갖고 했어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면 동산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매매 대상물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임차인 거니까. 그러나 매도자나 소유자, 임대인 등의 소유자에 의해 설치했으면 이런 요건이 다 당연히 뭐가 되는 것이다? 정착물이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임차자가 설치했으면 임차 효용을 얻기 위해 설치한 것이니까 당연히 동산. 왜 임차인 거니까 동산이 된다. 따라서 이것이 매매된다고 하더라도 매매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더라. 동산이 된다. 근데 임차인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항구적인 설치 의사를 밝혔다. 이 말은 뭐냐면 야, 나 이거 임대차 기간이 5년인데 5년 임대차 기간 끝나면 나 이거 두고 나가겠다 하고 항구적인 설치사를 밝혔대요. 그럼 당연히 설치사가 그대로 항구적인 설치사를 밝혔으니까 당연히 누구 것이 돼? 소유자 것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정착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정착물이 아닌 동산이지만 임차인이 이걸 설치하면서 항구적인 설치 의사를 밝혔으면 그때는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이게 포인트.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 정착물이냐 아니냐의 구별 기준 구분되어 있는데 특히 틀리기 쉬운 거 구별 기준을 묻을 때 틀리기 쉬운 것은 뭡니까? 하나, 가격 아니면 경제가치. 경제가치가 크면 정착물이고 경제가치가 작으면 동산이다. 이것은 구별 기준이 아닌 거예요. 이 경제가치는 정착물의 구별 기준이 아니고 요 네 가지가 정착물의 구별 기준이 된다.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출제할 때 다음 중 정착물의 구별 기준이 아닌 것은 하면 요거 이외에 나머지를 찾으시면 돼요.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는 방법, 물건의 성격, 설치한 의도, 거래 당사자들 간의 관계 하면 되는데 이거 이외에 나머지를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사례를 다 열거 해놓고 어느 것이 정착물이고 어느 것이 동산이냐 하는 걸 묻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걸 구별하는 목적이 뭡니까? 매매 대상에 포함이 되면 뭐이고 정착물이고 매매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면 동산이다 하는 걸 구분한 것이니까 통상적으로 그죠? 일반적 통상적으로 먼저 이거 구분 적용할 거 없이 먼저 매매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면 뭐이고 정착물이고 포함되지 않으면 동산 이렇게 구분하는 게 가장 좋고 특히 이런 요건을 갖춰서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정착물이 아닌 동산이다. 임차자가 설치한 임차 설치한 간판 이것은 정착물이 아닌 동산이라는 거 꼭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구분하는 것인데 대부분 틀린 걸로 임차에 설치한 것은 정착물에 대해서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니까 이걸 잘 잡아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착물의 구별 기준까지 쭉 정리해서 확인하셨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부동산의 개념은 이 정도 틀 잡아 확인하시되 특히 조심할 거 경제적 개념은 어떤 것이 있고 물리적 개념은 어떤 것이 있는가만 구분하는 게 좋고 법률적 개념은 협의와 광의로 구분되는 흐름 잘 잡아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보시면 26페이지 부동산 용어에서 쭉 나오는 게 있는데 먼저 어원에서 영어 나오죠. 거기 보면 real property, realty, real estate 등등 있는데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셔요. 다만 가장 일반적인 부동산의 개념은 영어로 표현하면 real estate 이것만. 그래서 이제 이것을 real estate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부동산의 개념이고 이걸 대문자로 쓰게 되면 부동산학을 의미하기도 하고 부동산업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real estate 이것만 간단하게 체크해 두시면 되고 나머지 암기할 거 없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지 분류에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구분되어 있죠. 그거 체크. 그죠? 그것의 용도지역, 그죠? 용도지역 크게 구분하면 뭐뭐 있습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도 세부적인 용도들 이것은 공법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배우니까 그것만 살짝 적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 11개 용도지구 있죠. 그것도 간단하게 공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용도구역은 예전에는 5개였는데 하나 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6개로 구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내용들만 간단하게 이것은 이제 여기서 따로 안 배워도 공법에서 연결하는 걸로 충분하니까 그걸로 적용하시면 되겠고 이제 최근에 잘 나오는 것이 이제 그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등양업법률 옛날 같으면 지적법이었잖아. 그 거의 지적법에서 지목분류 28개 지목분류만 간단하게 그건 이제 여러분들 공시법에 다 배우시니까 해서 지목분류가 아닌 거 해서 묻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 거기 보니까 이제 그 27페이지 있죠. 뭐 전답, 과수원, 목장지, 임야 쭉 나오죠. 마지막에 양과장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28개 지목의 분류. 이것은 여기서 안 배워도 여러분들 공시법에서 하나하나 다 체크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본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분류가 아닌 걸 묻는 문제 제법 나올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그대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토지 용어. 자, 토지 용어. 이 토지 용어도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이기 때문에 제법 출제가 잘 돼. 기본 용어로서 한 2년에 한 번, 아마 3년에 2번 정도 출제할 정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이니까 간단하게 체크할 텐데 자 먼저 이제 27페이지 보시니까 택지 그 다음에 이것과 비슷한 걸로서 3번에 대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슷한 걸로 그 다음에 또 대지가 또 있어. 대지. 이때 이제 한자가 좀 다르죠. 이렇게. 자, 구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택지. 택지하고 대지가 좀 비슷한데 똑같이 택지.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주택, 점포, 공장 및 여러 가지 건물 부지로 이용되거나 이용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토지 이것이 택지. 한마디로 자, 이 택자가 무슨 택자냐면 집택자거든요. 하다 보니까 주택지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감정평가에서는 택지는 그냥 주택, 점포, 공장 즉 모든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이것이 택지. 한마디로 건물 짓는 땅. 근데 이것이 이제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뭘로 구분되냐면 주택 들어서면 뭐가 되는 것이고 주택지 또는 주거지 점포 들어서 있으면 상업지 공장 들어서 있으면 공업지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택지. 근데 대지는 또 이 한자 잘 보시면 대지는 이것은 건축법 사용으로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이것이 대지. 그러면 택지도 건물 짓는 땅, 대지도 건물 짓는 땅 똑같은 용어거든요. 다만 다른 점은 택지는 이것은 감정평가상의 용어이고 대지는 건축법상의 용어.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대지 면적이 몇 평이냐 이러지 택지 면적이 몇 평이냐 이렇게 안 쓰는 거예요. 왜? 대지라는 용어 쓰니까. 근데 감정평가에서는 택지 가격이 얼마냐 그러지 대지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안 쓰는 거예요. 똑같은 건물 짓는 땅인 건 맞는데 감정평가상의 용어 택지, 건축법상의 용어 대지 이렇게 구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 짓는 땅 간단하게. 그 다음에 대는 이것이 이제 거기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등양업법률에서 지적법 그 법에 의해서 지목이 그냥 대인 토지 이것이 대. 이것은 지목의 한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적법상 지목의 한 분류가 되는 것이고 건축법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루대자 이게 대가 자루대자인데 자루대자 대지는 뭐냐면 이거와 대비해서 이제 맹지가 있어요. 맹지.
자, 맹지는 인접 대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에 어떠한 전면도 갖지 못하는 토지, 이것이 맹지. 가령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양쪽이 도로예요, 도로. 그리고 이제 대지 분할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랬을 때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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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다 도로에 접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 도로에 어떤 전면도 없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눈먼 땅. 이것이 맹지. 따라서 이 맹지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니까. 이것이 바로 맹지. 인접 대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에 어떠한 전면도 갖지 못하는 토지, 이것이 맹지인데, 근데 그러면 이건 맹지다 보니까 건축허가 받을 수 없으니까 활용 가치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따라서 이거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만큼을 사서 그냥 합병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안 되면 이렇게 좁은 통로로 해서 도로에 접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좁은 통로에 의해서 도로에 접하게 만든 토지, 이것이 자루대자 써서 대지 그래요. 이게 자루형 토지, 주둥이가 작잖아요. 자루형 토지, 이것이 자루형. 이것이 바로 자루대자 대지. 그러니까 다시 도로에 어떠한 전면도 없는 토지가 뭐가 되고 맹지가 되는 것이고, 좁은 통로에 의해서 도로에 접하게 된 자루형 모양의 토지, 이것이 대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서 27페이지 1번에 택지, 그 다음에 3번에 대지, 4번에 자루대자 대지, 5번에 맹지까지 쭉 설명했고, 그 다음에 2번 돌아와서 부지를 보세요. 돌아와서 부지를 보시면 어떤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토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택지를 포함한 철도, 도로, 하천 등의 바닥 토지 등에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 이것이 한자와 잘 보세요. 부지. 이를테면 어느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토지 그래요. 가령 건물 짓는 땅으로 제공됐으면 건물부지, 도로 용도에 제공되는 토지면 도로부지, 하천 용도이면 하천부지, 도부지, 철도부지, 하천부지, 이런 식으로 어느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토지, 이것을 이름해서 부지, 포괄적인 용어네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6번의 농지, 7번의 임지, 이것은 조금 이거 마저 할까요? 자, 농지, 임지 구분해 보면, 자, 이거 보니까 이제, 자, 택지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또는 주택지, 상업지, 공업지. 무슨 땅? 건물 짓는 땅. 그러면 어때요? 용도별로 구분하면 농지는 뭐 하는 땅? 농사 짓는 땅. 농사 짓는 땅. 대표적인 것이 뭐뭐 있습니까? 전, 답, 과수원, 이렇게 구분되겠네. 그죠? 그러면 자, 땅 중에서 건물 있는 땅이 택지이고 농사 있는 땅이 농지이고, 그러면 이제 나무 심어 있는 땅이 뭐가 되는 것이고? 임지. 나무 심는 땅 임지. 거기는 이제 종류가 나무 종류에 따라서 용재림과 신탄림 지역이 있네. 신탄림. 똑같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목재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면 용재림이고 땔감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면 신탄림이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보면 토지를 감정평가상의 용도를 구분해 보면 크게 택지지역, 그 다음에 농지지역, 그 다음에 임지지역 구분해요. 그러면 이 구분이 왜 의미가 있냐면 똑같은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어때요?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용도를 구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크게 분리하면 택지, 농지, 임지 구분하고, 이걸 다시 또 세분하면 택지는 다시 뭘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구분되는 것이고, 농지이면 전답, 과수원으로 구분되는 것이고, 임지이면 용재림, 신탄림으로 구분된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용도가 구분되는데 문제는 용도가 한번 정해지면 어때요? 그대로 있나요? 변할 수 있나요? 변할 수 있죠. 여러분 직장이 변하듯이 그 직장이 변했다는 건 자기 용도가 지금 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랬을 때 용도가 변할 때 잠깐 졸다 깨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변하는데, 그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토지가 바로
첼비 때 10번 볼까요? 28페이지 하단에 후보지와 이행지 그래요. 그러면 잠깐 보니까 자,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의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중에 있는 토지 이것을 후보지라고 하고 택지 내에서 농지 내에서 임지 내에서 세분된 용도 상호간의 용도가 바퀴 이행되고 있는 토지 이것을 이행지 그래요. 세분령 크게 토지를 구분하면 용도지역을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구분하되 이렇게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의 용도가 전환되는 중에 있는 토지 이것을 후보지 그래요. 이건 뭐냐면 택지로 아직 변하고 있으면 택지 후보예요. 후보. 반대로 농지로 변한 것은 농지 후보지가 되는 것이고 임지로 변한 것은 임지 후보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세분해서 택지 내에서 임지 내에서 농지 내에서 그 안에서 세분된 용도 상호간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공업지에서 주택지 또는 주거지로 변하고 있으면 뭐가 되는 것이고 이행지. 전에서 답으로 변하고 있으면 농지 내에서 변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행지. 용제림에서 신탄이 변하는 것도 이행지. 해서 택지 내에서 농지 내에서 임지 내에서 세분된 용도 상호간의 용도가 이행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하고 반대로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의 용도가 전환되는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자, 그러면 만약에 임지에서 택지로 변해서 뭡니까? 후보지. 그죠? 아니면 농지에서 임지로 변하면 이것도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변하고 있으면 이것은 이행지가 되는 것이고. 근데 잠깐 그러면 전에서 주거지로 변하고 있으면 뭡니까? 이것은 저는 농지잖아요. 주거지는 택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것이고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나들면 후보지가 되는 것이고 내에서 변하는 것은 이행지가 된다. 꼭 체크하시면 돼. 그렇게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아까 설명했듯이 똑같은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감정평가 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용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후보지나 이행지의 경우에는 용도가 한참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 파악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행 후, 전환 후의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평가도 마찬가지고. 다만 성숙도가 낮거나 이행 속도가 완만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행 전, 전환 전의 용도로 파악하면 된다. 다시 한번 후보지나 이행지의 용도를 파악할 때는 이행 후나 전환 후의 용도로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성숙도가 낮다. 이 말은 그 전의 상태가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계획만 돼 있는 것이네. 아니면 이행 속도가 완만하다. 이 말은 앞으로 변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행 전, 전환 전의 용도로 파악하면 된다. 이것이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의 개념과 그 용도 파악의 기준인데 이것은 시험에 출제 잘 돼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서 세부적인 내용이 29페이지 그림에 그대로 설명되어 있죠. 간단하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잠시 휴식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나머지 용어 확인하십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